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늘 여기에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글을 써요. 저도 어린 나이에 참 별의별 일을 겪어본 것 같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려요. 평생을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야 중국집을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신 아빠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창업한 것이죠.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는 게 평생 꿈이신 부모님인 것을 알았기에 저조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차리다니. 아휴, 이제 우리 딸 시집 갈 때 번듯하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겠어. 자나깨나 우리 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봄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아마 장사는 엄청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지. 힘든데 창업까지 하고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봄이가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부모님의 개업과 동시에 전 연애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7급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의사인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딱히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뭐? 중국집 딸내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아휴, 내가 너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시켰는 줄 알아? 나 진짜 입에도 담기 싫다. 어떻게 중국집 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 공무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숨 막힐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중국집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면서 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왜 엄마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허락해 주세요. 착한 애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과거 일은 생각하고 살고 있니? 남들은 네 아빠 일용직이었던 것도 몰라. 알겠어? 너 그런 과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굳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남편의 집은 어려서 엄청 가난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용직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꾸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잊은 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리고 늘 차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어서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남편에게 어머님을 잘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님 설득 못하면 결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중국집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다며.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일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설득해. 그러기 전엔 나도 반대야. 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엄마도 다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서 그냥 혼자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에 장가가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진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설득시키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였죠.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꼭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런 모욕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밉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이 많이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에휴, 사실 이 결혼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지는 결혼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공무원이지. 요새 뭐 철밥통 아닌지도 오래됐고. 네? 뭐 사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딸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하며 키웠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좋게 봐주시고 애들 축복만 바라죠, 우리.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뭐 사돈은 좋으시겠죠? 어디 의사 사이를 보시겠어요? 언감생심? 말이 의사지. 요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까웠는데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자네 의사 만드느라 아주 고생하셨나 보구만. 뭐 사돈 고생하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어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나요? 저희 딸도 그저 귀하게 자랐다고 여겨주세요. 어느 자식이 아깝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 우리 웃으면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라고 딸아이가 매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엄마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놓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사사건건 중국집 얘기를 꺼내며 저희 집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님과 언쟁이 오갔어요. 너 알고 있지? 장호한테 듣긴 했니? 결혼 반대했다는 거. 내가 우리 창호 눈에 눈물 뺄 수 없어서 허락한 거지만 참 의사 집안에 너무 처가가 빽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까봐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숨기는 줄 알아? 왜 숨기세요? 전 저희 부모님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요. 굳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창훈 씨한테 듣기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뭐? 어렵긴 누가 어려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데? 참나. 장호가 뭘 오해하고 너한테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니다. 너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요즘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희 집안에 대해 선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레지던트 끝나면 전문의 시험 보고 바로 개원할 건데 너네 집안이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저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해서 키운 건데 네가 거저 먹어? 거저 먹다뇨. 저 한 번도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길 바랬어. 넌 딱 보자마자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나 싶었다. 에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남편 개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며 대놓고 물어보셨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역시나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혀를 차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최대한 의연한 척 했어요. 부모님이 자부심이 있어 하는 중국집 운영이 이렇게 시댁에서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알면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자격지심도 심하시고 본인 살아왔던 건 전혀 모르셔. 네가 이해해.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냥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점점 더 하시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 언제까지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참.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어렵게 사셨으면 더 이해 가능한 얘기 아닌가?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 진짜. 일단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모 오실 건데 그냥 잠깐 사업 때문에 방문했다가 금방 집에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님이 오신다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뵌 분 맞지? 그래 뭐 어머님 집이니까 동생분 오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알겠어.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죠. 이모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자매 둘이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차 잠깐 여기서 지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시이모님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내려가시질 않으셨어요. 저에겐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거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님보단 덜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이모님에게 제욕을 하셨던 거죠. 출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정말 싫더라고요. 두 분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번 방에서 속닥속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시기에 바쁜 건 같았지만 막상 보니 바빠 보이진 않으셨죠. 아유, 조카는 좋겠어. 그래도 의사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언니가 엄청 많이 양보한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 알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의사 남편도 얻게 해주고 어디 공무원이랑 비빌 때가 돼? 아유, 그만해. 어차피 쟨 백날 얘기해도 지 잘났다 하는 애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봤겠니? 입만 아프다니까. 아, 이모님, 안 내려가시나요? 며칠째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의사 남편 얻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상호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의사라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거봐, 내가 뭐랬니? 쟤는 아주 말대꾸는 기본이라니까. 아휴, 우리 창호 개원해야 하는데 정말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개원도 미뤄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조카,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의 콜라보는 대환장 파티였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는 시이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고 드디어 원하던 개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돈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놨던 돈과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거죠. 아휴, 대출이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차려줄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들 원장 되는 거야. 나는 원장 어머니 되는 거고.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요새 개원하려면 다 은행 끼고 해야 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어떻게 은행 도움 안 받고 현금으로 병원을 차려. 진짜 드물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미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넌 의사 간판 자체가 잘난 건데 어디 공무원 따위랑 비교하니?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알겠어? 엄마는 무슨 봄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랑 봄이나 똑같지.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내가 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보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 창호한테 미치는 거. 네? 아니요. 사람 사이에 미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간 말하는 거 하고는 싹싹한 구석이 일이라고는 없지 아주. 그렇게 무뚝뚝해서 일은 어떻게 한다니? 에휴. 시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아들이 뭔지 의사 해대는 건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씨알도 안 먹히셨고요. 맨날 아들 하시는 거 오늘도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개원 준비로 한창 바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도 시이모님의 사업을 잠깐 도와주는지 두 분이 바쁘더라고요. 막상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걸 고마워 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자기가. 정말 고마워.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훨씬 많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충분해. 진짜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래도 병원 잘 되면 진짜 너 덕분이야. 우리 병원 일대 주주님. 주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이제 우리 집 꽃게만 거릴 일만 남았다. 너무 축하해, 이 원장님. 남편과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무렵이었죠. 시이모님과 시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집에 오셨지만 저희를 보곤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축배를 나누는 현장을 보곤 이제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또 오자마자 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본인 아들 내세우는 거에 심취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 내가 이 원장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아유, 죽 써서 개줬지 뭐니. 아유, 그러니까 언니 고생한 거야 나도 알지. 죽 써서 개줬다니. 언니도 말을 웃기게 한다니까. 장호 너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조카도 시어머니 말 듣기 싫다고 생각 말고 좀 경청해서 듣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겠지? 이모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죽 써서 개 줬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물건도 아니고 지금 개원한 것도 봄이가 조금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나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뭐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나. 그러려니 해야지. 평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뭐. 난 이제 이 꼴이 났어. 저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번갈아 째려보셨고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의 개원식이 열렸죠. 직원들과 모두 병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이 개원한다고 축가 선물과 저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직원들 먹을 거랑 저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너무 기쁘게 친정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격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렀죠. 아, 기가 막혀.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 원래도 좀 경험 없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이 원장 체면도 있지. 중국집 하는 엄마를 오시게 해. 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 아서라. 요리만 보내라고 해. 어딜 와 오긴. 직원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이 원장 처갓집이 중국집 한다고 하면 어찌나 수군거릴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도대체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그놈의 중국집 타령 오히려 천박해요. 뭐야?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이 원장 개업식에 너네 엄마 오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사이 개업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다는 부모님, 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기 싫으시면 가시던지 하세요. 그게 깔끔하겠네요. 전 얘기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던져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막말하시는데 저도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공무원 나무랭이가 의사 엄마한테 뭘 어쩔 거냐고. 어디 중국집 딸내미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병원 한가운데서 철가방을 여시더라고요. 음식들 사이로 웬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보고 있던 시이모, 시어머니,
즉 시댁 집안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 팔아서 장사니까 좋았습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서방, 자네 알고 있었나? 내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인 아들 내세워서 남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이라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껴들어? 중국집이나 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어딜 껴드냐고? 무식한 여편네? 너야말로 무식하다 이 여편네야. 평생을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도 아니고 자네 이모랑 엄마란 사람이 자네 여기 개원하는 거 믿고 본인들 사업 자금을 얼마나 뜯어간 줄 알아? 내가 이거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들은 얘기야. 알아? 이 서류 봐봐. 당신 엄마랑 이모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냔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그대로 둬? 아니 내 아들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기막힌 사업인데 그렇게 모욕을 해? 평생 주방에서 짱깨나 만들던 인간들이 뭘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평생을, 아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이모님은 예전부터 항상 이상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끌어들여 개원한다는 의사 아들을 앞세워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투자받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개원을 하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일은 없을 거니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남편 얼굴만 보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시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님과 어머님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랍스터를 싸게 들여와서 정말 세게 팔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 아이템이었기에 진행이 될 리 만무했고요. 투자금만 날리고 둘 다 개털이었던 셈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당황한 채로 굳어지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 얼굴 팔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받고 다녔다고요? 아, 기가 막혀. 본인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가만히나 있지. 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투자금은 잘 있죠? 빨리 돌려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이잖아, 어? 아휴, 아니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치? 네가 말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회복한다고 했잖아.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창호야, 이 몸 있지? 꼭 믿어야 한다. 믿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이 돈 다 못 갚으면 깜빵 간다고 알아, 이 여편네들아? 엄마 진짜? 나 이제 엄마 실드 못 쳐줘. 지쳤어, 나도 이제. 나 좀 살자, 어? 그러니까 이번 일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엄마의 말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해 있고 남편만 난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일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은 병원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 일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받아낼 돈이 없자 투자자들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고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얘, 도와줘라, 응? 너 여윳돈 있잖아. 아니 공무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니? 이럴 때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 대출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한번 개원할 때 대출 받아서 너밖에 없어. 지금 나 살려줄 사람 공무원 며느리 덕 좀 보자. 공무원 며느리? 왜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린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전 절대 대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사기친 죄 달게 받으세요.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저 내 동생 말만 믿고, 아휴, 당연히 떼돈 벌 줄 알았지.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원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도 많던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코 묻은 돈으로 당신들은 사기친 거라고, 알겠어? 벌 달게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 며느리 덕볼 생각 말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나오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너 그래도 근속연수가 많고 철밥통 공무원이잖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창호를 봐서라도 제발 대출 좀 받아서 갚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이제. 아, 이제 와서?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나오면 또 사고 치겠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이제서야 공무원 대출 운운하며 공무원 덕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결국 어머님과 이모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남편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던지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모질게 어머님을 내쳤죠.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본인이 거둔 죄 달게 받아라 했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남겨준 생명보험금으로 나 여기까지 온 건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의사 내가 됐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있어요? 근데 나를 팔아서 투자를 받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날 그러려고 키웠지? 나 팔아서 엄마 이득 보려고. 이제 지겨워. 그냥 벌 달게 받고 우리 모자 사이도 끝내요. 난 봄이가 부러웠어. 알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 네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꺼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해? 그리고 중국집이 뭐가 부러워? 어떻게 그런 잡종 집안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 됐고, 병원 팔아서라도 엄마 꺼내줘라. 알겠어? 네가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아니요. 이제 따로 살아요. 지긋지긋해. 그놈의 아들. 그냥 엄마 벌 달게 받고 이모랑 둘이 사셔요. 그럼 이만.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분노로 인해 어머님과 손절을 선언했고, 결국 어머님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상심이 큰 남편을 대신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상속 포기각서까지 다 써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한참 이 문제로 동네 바닥에서 소문이 나 병원이 시끄러웠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안과 의사였던 남편이었기에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엔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을 잘 따르고 참 남편을 위해 많이 애써 주더라고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고맙던지 모든 걸 다 보고도 계속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지?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랑도 끝났으니 나한테 가족은 너랑 처가 식구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당신 그 마음먹기까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병원도 잘 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가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그런 것도 모자라 그 돈을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리고 저를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싫어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달라는 둥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실물나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에 쓴 글을 제외하고도 늘 인격 모독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도 나의 인생 경험이려니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를 딛고 꼭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5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인복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형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시댁 식구들은 모진 곳 없이 순둥순둥한 분들이세요. 시부모님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시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셨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후쯤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형님 대접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형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앞뒤 상관없이 저에게 반말을 하셨고 자신은 대우를 해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 댁에 부르셨는데 가보니
형님 친구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애들아, 여기는 내가 말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서 있다고. 인사해, 동서. 여기는 내 친구들. 동서, 나보다 아무리 시집을 5년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이 아니라 학렬 순이잖아. 그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말 놓아도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도 있는데 굳이 뭐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이 많다고 해서 예의 안 차리는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형님이시니까 형님 대우를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집에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머님께서 형님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과일인데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 동서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칼질도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거 잘 못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도 과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가서 과일 좀 내와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과일이랑 저기 찻장에 보면 차도 있는데 차도 우려가지고 같이 가져와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일 하나만 자르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잘라줘. 네? 아니 형님, 저는 형님이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들도 계시니 저는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과일 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거라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과일 여기 놔둘게요. 형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과일과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형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일을 두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모욕적이었죠. 형님 친구들은 나이만 많지 별거 없는 것 같다며 형님이 제대로 잡겠다면서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로 볼 일이 없었고 형님도 저를 혼자 불러내지 않으셨죠. 이후 전 임신을 해 딸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가다출혈로 인해서 전 생사를 오가게 되었고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서도 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1년 동안은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1년여 동안 시댁 식구들을 따로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괜히 제가 신경 쓰일까 싶어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가서 봐주셨죠. 그런데 형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아픈 것이 꾀병이 아니냐는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라면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아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거 나만 오길 벼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라 생각해도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진짜 아픈 거 맞아? 뭐 병원에서 진단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나 진짜 못 믿겨서 그래. 출산하고 기력이 약해진 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드리나요? 형님도 이제 저희 시댁 다 파악하셨겠지만 시부모님 저희한테 뭐 한 번 시킨 적도 없으시고 명절에도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두셔서 저희 할 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하면서 출혈이 심했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몸 나아지면 그때 봬요.
내 주변에서도 동서처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멀쩡하던데? 지금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잘 지냈는데 동서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 괜찮은데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죄다 동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동서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몸도 제 맘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렇게 전화하셔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진 모르겠지만 저 거짓말로 아픈 거 아니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전처럼 생활하고 싶거든요.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성질이야? 동서 성질낼 기운은 있는가 보네. 거봐. 동서 그거 다 꾀병이라니까. 동서 진짜 아프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겠어? 화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동서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꾀병을 부려? 남들 다 출산하는데 동서만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아픈 척 해버리니까 다들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동서, 눈치 챙겨.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꾀병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형님을 찾아가 한바탕 했는데 형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생각조차 못했죠. 제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때쯤 형님 역시 임신을 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면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출산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애도 제대로 못 돌봤는데 어떻게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동서 아플 때는 그렇게 매번 걱정만 하시더니 왜 저 출산한 거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저는 장손 낳았잖아요. 제가 장손 낳았으면 제 걱정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팔목이며 어깨며 다 아프고 힘든데 동서만 걱정하시고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이고, 큰애야.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서 걱정만 했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 괜히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둘째 출산했을 때 너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근데 큰애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걱정 정말 많이 했단다. 서운한 거 있으면 풀거라. 아, 당신 왜 그래?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더니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산후도우미 오시는 분, 그 돈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3달이나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뭘 차별했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만 말해. 아니, 내가 돈 받은 걸로 그래? 동서 아플 때는 시부모님이며 당신이며 걱정하면서 챙기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도 출산하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데? 동서는 이런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는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신경 써줬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다 나보고 서운하겠다고 해. 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재수씨 죽다 살아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재수씨랑 당신이랑 차별한 적 없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당신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 얘기했고, 지금까지 당신 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모유 잘 나와도 그냥 단유해버린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몸조리 하라고 했더니만 집에서 쉬지 않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잘만 나갔잖아. 그래 놓고서는 애는 산후도우미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출산 후 형님은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산후도우미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출산하고 모유도 많이 나왔지만 하기 싫다며 단유를 해버렸고, 낮에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주버님이 봐야 한다며 자신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저희는 형님이 시부모님께서 차별을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황당했어요.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모두 시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은 알고 있던 세월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과 각자 따로 뵙게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마주치게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특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 딸의 경시대회 1등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형님은 기분 나빠하며 비웃으셨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들 똘똘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학원 한번 안 보내고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드물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뱃속에서 나왔는지. 동서, 집에서 막 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따로 공부도 안 하는데 경시대회 1등이 웬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집에서 막 애 잡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동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잡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면 잡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똘똘하지 않나? 난 또 뭐 천재로 증명이라도 된 줄 알았네. 고작 경시대회 1등 가지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경시대회 1등 한 게 뭐 엄청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게 뿌듯하고 대견한 거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서,
너무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은 커봐야 아는 거야. 동서도 봐봐. 어릴 적에 똑똑했다면서? 근데 지금 딸이나 키우고 집안에만 있는데 어릴 적에 똑똑해봤자 아니야? 우리 준성이처럼 아들로 태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걸? 동서 너무 호들갑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애를 얼마나 공부로 쪼아댔으면 그랬겠어? 동서 치맛바람 벌써 무섭네.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꾸를 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듣기로는 조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에 형님이 매일 조카를 잡느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형님은 부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커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한번 말썽 없이 컸지만 반대로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조카가 크게 사고를 쳐 심할 경우 전학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며 말을 했죠. 이거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동서가 동서 딸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저렇게 안 컸지. 동서가 계속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은근 비교하고 아들 기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크는 거잖아. 동서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져. 우리 아들 전학 가게 생겼는데 동서가 다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조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저희가 만나면 1년에 얼마나 본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세요? 저 비교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형님, 조카 계속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조카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솔직히 조카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지 조카랑 같이 놀러 가거나 시간 보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내 아들 알아서 공부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선을 넘어? 애초에 네가 네 자식 자랑 안 했으면 우리 애도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해놓고 발 빼는 거야? 동서 참 너무한다. 이거 동서 책임도 있어. 동서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 애 잘 컸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형님 그 어린애 학원만 몇 개 보내시는데요. 시험 보고 한 개만 틀려도 형님 애를 쥐잡듯이 잡으시잖아요. 애가 오죽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 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리 난 일도 조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카도 억울한 것 같던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형님 체면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나,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걔가 동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작은 아빠 집에 못 가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죽하면 피신 같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일은 동서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애 앞에서 자랑이나 하지 마. 그거 우리 애한테 상처고 기죽는다고. 형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조카가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서도 매주 찾아오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잡으려고 해요. 솔직히 난 공부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 엄마는 아닌가 봐요. 애가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요. 내가 애 학원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는 아비라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학원 좀 줄이긴 했는데 주말이면 책상 앞에서 아예 일어나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데.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조카도 평일에 저희 집에 몇 번 오거든요. 학원에서 버티다가 힘들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형님한테 저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저도 조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도 다 해봤죠. 근데 애 엄마는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주말만이라도 애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요. 어차피 애 엄마는 자기 노느라 바쁘겠지만 솔직히 애 엄마 하는 꼴을 보면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다가도 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형님도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는다지만 저희 딸이랑도 비교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세요. 형님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는 몇 달을 그렇게 주말마다 꼬박 남편의 사업장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았던 조카도 많이 좋아졌죠.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조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평일에도 일을 줄이면서 조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고, 조카 역시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면서 여우짓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전 형님의 비난에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아주버님과 조카가 생각나 제 생각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꼭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린애 그렇게 자정까지 학원 돌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일어나서는 자기 전까지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는 지쳐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님,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동서,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 동서 근데 참 여우다. 난 이렇게 뒤에서 여우짓 하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꼬드기고 자기 편 만드니까 좋아? 동서 딸만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딴 말 할 수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사람 잘 홀리네. 어떻게 우리 남편까지 홀려가지고
이딴 상황을 만들어? 참 대단하다. 예전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형님, 제가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건 더 중요해요. 형님, 애들 한순간에 크고 지금 크는 시간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주버님도 계속 얘기하신다면서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조카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시키건 저렇게 시키건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야. 넌 네 식구나 챙겨. 어따 대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괜찮겠지. 공부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동서 딸이 공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나 있었겠어? 그거조차도 여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말로 할 때 주제 넘지 말라고. 형님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했지만 형님은 주제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 조카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오지 않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조카를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는 듯 했고 계속해 늘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아주버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뛰셨어요. 시간이 더 지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는 동안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만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서 가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푹 쉬기를 바랬지만 딸이 꼭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전 무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님께서 딸에게 가해를 맡기셨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형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형님이 돈봉투로 딸 뺨을 웃으며 때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 형님을 밀었어요. 야, 너 그 잘난 머리로 왜 우리 아들은 가해 못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웃기네? 애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돈 또 올라가지고. 그래, 너 등록금 벌고 싶어? 그럼 돈값을 해야지. 너 우리 아들 1등 만들어줄 수 있니? 그거 아니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애 성적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 왜 때려? 이러려고 내 딸 가해하라고 불렀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가해시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성적 오르고 돈 주는 게 어디 있는 도둑놈 심보야? 됐고, 가해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때린 거 그거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책임? 진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애 가해시키나 봐.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딸이 구걸해서 등록금 벌어야 되겠니?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애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이거 수능 본 거 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린 무시해도 내 딸 이렇게 무시하지 마. 네가 무시할 애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대우해 준 건 형님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성이 무슨 형님이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유치하게 뒤에서 사람 괴롭히는 거 네 취미니? 내가 지금 상황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 앞으로 있을 일 꿈에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것만 알아둬. 아,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어디 할 거 다 해봐. 내가 눈물이나 한 방울 흘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앞에서는 순진한 척 형님 거리면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내가 너 여우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네 애새끼도 마찬가지네. 돈 또 골라서 사촌한테 돈 받고서 가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웃겼는데. 애나 엄마나. 얘, 넌 왜 질질 짜니? 너 내가 뭘 했다고 질질 짜냐고. 되지도 않는 깡패 짓거리 그만해. 뭘 믿고 이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나중에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지나 마. 그렇게 참아왔던 분노가 터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후 형님은 시부모님께 제가 반말하고 대들었다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을 전부터 뒤에서는 무시하고 욕했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확인을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고 형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딸과 조카 역시 당시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 얼마 전 조카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형님은 온갖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학원을 옮기며 다녔었는데 아이 성적을 핑계로 학원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을 받는 진상짓을 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옮길 학원도 없을 거라며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주버님께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는 학원비를 부풀어 말한 후 생활비를 받은 후에 절반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주버님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부탁을 해서 목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전 형님과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목돈을 받고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사치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했지?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솔직히 애들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번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서서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게 안 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생각은 안 드니? 그렇게 일진짓거리 할 때는 재미있었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그간 재미있게 잘 지냈으니 벌 받을 차례 아닌가? 네가 한지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못할 텐데. 알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언니도 저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비교하고 남편도 언니 칭찬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언니 탓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신 차려서 살게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사용 내역도 다 달라고 하고 난린데 다른 건 몰라도 언니가 돈 빌렸다고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넌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20여 년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네가 이렇게 빈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피눈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권 양육권도 아주버님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형님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아주버님을 통해 확보하고 신고하니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혼하고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도 모두 주변에 말을 안 하시고 다니시니 형님은 주변에 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전 형님이 일을 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죠. 형님은 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형님이 일하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형님은 본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와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조카는 이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황 없이 착실하게 공부했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어릴 적 방황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조카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무언가 잘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밝혀진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일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량 같았던 시부 대신 치열하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시모 밑에서 자란 남편은 항상 성공에 목말라 했죠. 늘 쉴 틈 없이 일하고 부지런했지만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모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이건 자신이 책임지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에는 항상 매달마다 일부 금액이 빠진 상태로 공용통장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빠지는 금액 없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 공용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에 들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은데, 월급이 오른 거야? 아니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든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오길래 당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네? 아, 그거? 여보,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있지? 저저번 달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좀 늦게 발견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마 돈도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돈만 안 빠져도 진짜 훨씬 넉넉하게 살 텐데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딱 일이 이렇게 되네. 아, 정말?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래? 안 그래도 어머님 자꾸 그 사람이 독촉 전화 온다면서 뭐라고 하셨잖아. 당신이 꼬박꼬박 돈 입금하는데도 자꾸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돈 다른 사람이 갚으라 말아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니까 가족이며 친척이며 아무도 없던 모양이던데 장례도 아는 지인이 대충 치러주고 끝났대. 어쨌든 이제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한시름 놓았지 뭐. 아유, 근데 지금까지 갚은 거 생각하면 아깝긴 아깝다. 그렇지? 슬쩍 이체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냐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 갑작스럽게 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 채무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시모와 친했던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죠. 사실 전 시댁 식구들이 생활력이 강하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된 불행 속에서 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태어나길 얼마나 좋은 날에 태어났는지 아니? 솔직히 아들이 지금 살짝 시기를 잘못 타서 그렇지. 나중에는 대성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잘해.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벌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옷도 사 입히고 그래. 어머님, 이미 남편 옷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아껴야죠. 나중에 이사 갈 생각도 하면 이것저것 사기에는 부담이라서요. 그나저나 어머님 냉장고랑 TV 바꾸셨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저번에도 고장났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또 바꾸신 거예요? 아, 이거? 신형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샀어. 원래 집에 후줄근한 물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나 샀어. 저번에 산 건 너무 작기도 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싸구려였잖아. 역시 돈값 하지?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게 딱 집에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너무 집에 구닥다리 가전제품들 넣지 말고 좀 괜찮은 걸로 넣어. 엄마, 와이프는 그런 것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사자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가 시기만 딱 따라주면 돈 수억으로 벌 텐데. 그러면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엄마?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 집부터 싹 다 고쳐줘야지. 그래.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직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성공한다니까. 예, 너는 남편 곁에서 잘해줘. 너는 진짜 땡 잡은 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누가 제일 덕 보겠니?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잘해. 시몬은 그렇게 치열하게 번 돈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펑펑 썼고, 남편 역시 시모가 어릴 적부터 해온 성공할 팔자라는 말만 믿고서는 앞뒤 상관없이 지르고 봤어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 우울증이 생겼죠. 전 남편을 매일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술에 한량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찾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들 좀 편하게 자게 커튼도 좀 쳐주고 하지. 밥은 좀 먹고 자는 거야? 속 비우고 자면 나중에 일어나서 속 쓰릴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얼른 해장국 끓여줘야겠네. 집에 북어치랑 계란 있지? 가서 두부 좀 얼른 사와. 밥이라도 먹고 자야지. 저렇게 빈속에 잠자면 안 돼. 어머님, 뭐가 이쁘다고 밥을 먹여서 재워요. 어머님, 벌써 3달째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술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정신 차려야죠. 한두 달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벌써 3달째고 다음 주면 3달도 넘어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넌 겨우 3달 네 남편 일 안 한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니? 그럴수록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기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저 출근하고 나면 자고 퇴근하면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청소며 빨래며 뭐 하나 한 적도 없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숨만 쉬어요. 어머머,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니? 예. 아무리 그래도 가사는 여자가 해야지. 무슨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해?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니? 남편 기 살려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두덜대는 게 어디 있니? 잔말 말고 당장 나가서 두부나 사와. 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던 남편이 전 답답했지만 종종 집에 오셨던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오히려 투덜거리는 제가 철이 없다며 절 나무라셨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혹여나 남편 기가 죽을까 싶으셨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면서 다 잘 될 거라고 잘하고 있다며 남편을 달래긴커녕 동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며느리 앞에서 욕도 서슴지 않았던 시모가 막상 아들이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시모는 아들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동창회를 가야 한다면서 몇 달간 밖에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발이며 옷까지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나 지금 취업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제 와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 경력 살려서 취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닥이 워낙 좁으니 이미 나에 대해서 소문도 다 났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갑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사업은 전혀 관심 없다고 했었잖아. 당신 회사 다닐 때 동료가 같이 나가서 사업해보자고 할 때도 시큰둥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해. 그게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걔가 나한테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물어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무슨 사업이냐 생각했었거든. 근데 전망도 괜찮고 지금은 동업이지만 나중에는 개인 사업장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쁠 거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미 성공한 사업체에 그냥 투자금 넣어서 대표가 되는 거라서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서. 투자금? 여보, 우리가 투자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당장 내년이면 이사도 가야 하고 아이도 안 가질 거야? 당신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지. 근데 투자금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동창회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건 아니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말하는 건 맞아?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다 알아보고 사업장도 직접 다녀와 봤어. 가봤는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 걔가 분점 내고 싶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동창회에서 날 보고 딱 느낌이 왔대. 돈은 저번에 장모님 유산으로 받으신 거 처분했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거 좀 빌리면 안 되나?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거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면서 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걸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니 엄마가 그 돈으로 평생 사신다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을 투자금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동안 시댁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챙겨드려도 별말을 안 했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친정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을 당연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났어요. 남편은 거기다가 이미 그 돈을 빌리면 엄마에게 달마다 조금씩 갚는 걸로 다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크게 다퉜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한 레스토랑으로 오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가보니 남편은 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인사해. 내가 저번에 말한 그 같이 동업하자고 한 동창. 내가 당신이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얘가 당신이랑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어. 당신한테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안 나올까 봐. 일단 앉아. 자세한 건 얘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 친구 김민지라고 해요. 동현이 결혼할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가워요. 안 그래도 동현이 사정 저번에 들어보고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능력 있고 감각도 좋은 친구인데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동현이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권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 아직 남편이랑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지 못해서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보려고 해서 자리 꼭 마련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는 말은 와이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믿을 것 같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금만 조금 들인다면 분점 낼 때 지점장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남편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전에도 남편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당황스럽고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더 자세히 얘기는 해볼게요. 남편은 화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날에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직접 가게도 봤으니 믿을만하지 않냐며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전 남편이 뭔가에 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니? 요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아니? 얼굴이 초췌해가지고서는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뭐. 그냥 살짝 다퉜어. 장서방 일 그만둔 거 엄마 알고 있지? 그 후로 일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다툰 거야. 거기까지 가서 나랑 다퉜다고 말했어? 진짜 웃긴다 정말. 뭐 다른 말은 한 거 없고? 그게 장서방이 저번에 아빠 유산 처분한 거 있지? 7억. 그거 좀 빌려달라면서 나한테 말하긴 했는데 뭐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며. 그 친구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이것저것 요식업 쪽에서는 꽤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아, 거기서 결국 그걸 말했구나. 엄마, 장서방한테 절대 그거 빌려주지 마. 사업한다고 요즘 난리야 난리.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표 된다 어쩐다 난리라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엄마, 그거 빌려주지 말고 돈도 없다고 해. 내가 괜히 저번에 유산 정리할 때 남편이랑 같이 다녀가지고선. 그래도 장서방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부탁한 거 아니겠니? 들어보니까 친구가 여자라서 그래서 네가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여자라 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다고 했나 봐. 장서방이 덩치도 있고 좀 묵직하게 생겼잖니. 그래서 장서방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직장에서도 잘리고 힘들 텐데 너무 기댈 곳도 없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달래서 말해봐.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줄까? 남편은 결국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갔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선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엄마에게 찾아갔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저와 엄마를 불러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갚을 거며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다 말을 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와 엄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빌려줬죠.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 제가 안쓰러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기뻐했어요. 전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자영증까지 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거기다가 친구 이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면 친구도 좀 불편해하지. 그냥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나도 좀 서운하지. 나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같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7억이 누구 용돈이니? 엄마랑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에 아빠가 유일하게 남긴 유산에 이것저것 다 우리 가족 전부를 다 넣은 돈이야. 거기다가 엄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빌려갔으면 엄마한테도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하잖아. 어차피 당신 잘 갚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 내가 뭐 이 돈 받아가지고 튀겠어?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잘 갚지. 근데 차용증까지 쓰는 건 좀 서운하다는 거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써달라고 하냐? 그냥 친구는 빼고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야? 투자금이라며. 그 친구도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친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싫으면 그냥 받지 말고 사업도 참가하지 마. 난 그게 더 나아. 알았어. 누가 안 한대? 차용증 쓰긴 쓸 건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말해본 거야. 장모님도 설마 이거 꼭 받아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 그냥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지? 참, 그래도 서운하다 정말. 7억이라는 돈을 빌리면서도 그저 받기만을 생각했던 남편은 차용증을 쓰라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그래도 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는지 남편은 돈을 받고 난 후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에도 매번 짜증을 내며 끊기 바빴어요. 심지어 투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는데 그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도 장서방 돈 안 넣어줬어? 아니, 왜 돈을 안 넣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보니까 자기 차는 새로 싹 다 뽑았더니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미치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하는 게 바빠서 그렇겠지.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는 전화 와서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못 썼다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보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 보기에는 사장 자리가 쉬워 보여도 가게 일 다 돌봐야 하지. 직원들도 살펴야지. 정신없는 자리가 사장 자리지 않니? 조금만 시간을 줘봐.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고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짜증내며 끊어버리고 집에 와도 새벽에 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가버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게 가봐도 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지 모르겠다니까. 사장이 가게에만 있는 법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저번에 그래도 가방 하나 사라면서 돈 올려두고 갔다며. 돈 정산해서 통장에 넣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줘. 자리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 엄마에게 불안하다며 말을 꺼냈고, 엄마는 사업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셨어요. 분명 엄마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절 보고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출근 안 했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나 잠깐 들른 거야. 이제 곧 또 나가야 돼. 요새 좀 바빠가지고. 당신은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 요즘 매일 바쁘네?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아무리 마감이 자정이라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는 쉬는 날도 없어?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엄마한테는 왜 매달 갚겠다는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결국 돈 때문이야? 와, 당신 사채업자 다 됐네.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이며 뭐며 다 쓰더니만. 야, 내가 안 갚겠냐? 지금 정신없는 거 뻔히 보이지 않아? 집에 올 틈도 없이 잠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돈 갚으란 소리가 나오냐? 내가 해도 너무해서 그래.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100원 하나 입금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러면 뭔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집에도 하나 돈도 안 보내.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볼 때 본론부터 나오지 않겠어? 그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니? 다음 달에 싹 다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생색이야? 저도 장모님한테 보낼 건데. 다음 달 변제를 약속했던 남편은 결국 또 몇 달간을 보내지 않고 버텼죠. 남편과 무슨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 피하기 바빴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서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급하게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영안실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도 같이 계셨네요. 어떻게 빨리 오셨어요? 일단 엄마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같이 들어가 볼래? 얘는? 거길 왜 우리 아들이 들어가니? 너 혼자 가서 확인하고 나오면 될걸. 에휴, 어떻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선. 들어보니까 네 엄마 졸음운전 했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네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 봐라. 그거 우리 아들이 죄다 배상해 줘야 하고. 어쨌든 불행 중 다행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졸음운전이요? 엄마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아까 전화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조사 결과가 벌써 나온 거예요? 어제 분명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자도 나이 먹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뭔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네 엄마 맞나 확인해봐. 아휴,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장례 치르려면 힘들 건데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우리 아들 헛돈 안 쓰겠네.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서는 시모는 영안실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셨죠.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남편은 은근히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 두 모자의 모습을 보며 전 피눈물을 삼키고 엄마를 확인하러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신덮개를 들춰보니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른손이 꽉 쥐어진 상태로 펴지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사후 경직이 풀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엄마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니 USB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전 바로 USB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블랙박스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같이 사업한다던 동창 여자와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들어보니 둘 사이는 심상치 않았어요. 진한 애정 표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저에게 꼬투리를 잡아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7억 빌린 건 어떻게 할 거냔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다 수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선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전 부검을 의뢰했고 엄마의 몸에선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혀 처방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수면제였죠. 신고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건 바로 남편과 시모의 계략이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 사고 있었던 날 당신 왜 엄마네 집에 갔던 건데? 왜 엄마 몸에서 당신 엄마가 처방받던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냐고. 진짜 우리 엄마 사고 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그래서 빌린 돈 안 갚으려고 했던 거냐고. 내가 설마 그랬겠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단지 어머님이 주무시면 자용증 없애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그 자용증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운전까지 할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헤어지면서 아파트 CCTV 보니까 엄마도 차 타러 가는 거 뻔히 보이더구만. 무슨 운전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알아? 그냥 그건 사고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동차 사고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랬단 거야.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결백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조사해보면 그것도 다 나오겠지. 당신이고 당신 엄마고 상간녀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죽을 때까지 손에서 그걸 놓지를 못했겠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USB에는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었는데 차용증을 쓰고 난 후 다시 작성된 서류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직접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었고
그때 다시 서류를 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몇 달 동안 변제하겠다던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변제가 안 되면 되돌려 주겠다는 서류였죠. 엄마는 변호사도 대동해 공증까지 받으셨는데 남편은 저와 있을 때 작성한 채용증이 아닌 그 서류를 없애려고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상간녀를 며느리 삼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내가 너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겨우겨우 허락해 준 거였어.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아들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받들면서 살라고 했지? 받들기는커녕 이렇게 망쳐놓는 게 말이나 되니? 망쳐놓아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놨는데요? 이미 저 말고 며느리 한 명 더 들이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외도 저지르고 있었던 아들 그렇게 감싸도니까 좋으세요? 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나온 수면제 어머님이 처방받으신 거던데요? 뭐 수면제가 똑같을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의심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니 네 곁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니?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이미 부자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거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아줌마도 그따위 인성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한량이 된 거고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거겠죠. 아니에요? 가만두지 마세요. 아줌마가 가만 안 두기 전에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요. 당신 아들 콩밥 꽤나 먹을 거야. 그리고 당신 새로운 며느리?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깡그리 다 망하게 해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죠. 동시에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간녀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 고발도 당하게 되었어요. 전체 친구들을 총동원해 상간녀의 실태를 소문냈고 레스토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레스토랑은 인터넷에서 물매를 맞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는 사업도 망하고 저에게 위자료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엄마를 보내주게 되었네요. 그동안 마음도 많이 흔들렸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징역 12년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국가밥을 먹을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잠든 곳에 들려 펑펑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빌려줬던 7억이라는 돈은 남편과 상간녀 재산을 처분하면서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어요. 전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던 엄마 소원대로 엄마 고향에 가 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